과학톡 최미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면서 우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놀라운 과학기술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전자제품들을 쓰면서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점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자제품이 쉬면 지구도 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과학톡은 연말 기획으로 인류가 지구를 살리며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가 나오는 화석연료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거나 덜 나오는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란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거나 혹은 수소나 산소 등의 화학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기술 등이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 그리고 바이오 자원과 같은 그야말로 자연의 에너지를 바로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바이오, 풍력 등이 그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인류에게 에너지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인들이 쉽게 쓰고 있지만 인류 문명이 시작된 게 불이라는 에너지를 처음 쓰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문명이 발전했고, 이 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에 석탄이 생겼고 석유 에너지, 그러다 이제 지금 이제 더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우리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를 논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석유라든지 석탄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에너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게 태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에너지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태양이 생각나고, 그 태양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또 신재생 에너지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잘 이용하고 있는가,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혜경 박사님께서는 사실은 식품공학자이시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TV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당신은 나의 에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사실은 에너지를 섭취를 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기계나 전자제품이 에너지가 없으면 가동이 안 될 거고,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경영비 중에서 30~40% 이상이 난방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그런 걸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에너지 확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국가 경쟁력이 됐든 또 우리 인류 문화의 발전이 됐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던 이 에너지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희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일 쇼크 등의 이유로 해서 석유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게 되는 시절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겠구나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일종의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추가해서 최근에는 석유나 석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석연료라는 것들이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를 만들게 되고, 그 온실가스가 기후의 온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증가된 온도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까지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어떤 건가요? 뭐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여전히도 석탄, 석유 그리고 원자력 뭐 등과 같은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또 이런 에너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전국 세계적으로는 그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신규로 발전소를 설립하는 발전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아직 비중이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태리 등과 같은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량 대비 20% 이상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1차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처럼 대규모의 발전단지를 만들어서 대용량의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만든 발전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점점 지붕 위나 마을 단위로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일종의 자립형의 어떤 마을이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기술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좀 더 미래적으로 보자면 각각 개인 단위로 자기가 쓰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그래서 좀 너무 석탄이나 석유, 원자력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좀 다양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기술 투자도 하고 그걸 좀 많이 보급하자. 근데 이제 또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슈가 그러면 또 전기값이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아마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많이 쓰면은 전력 단가도 또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든 비재생 에너지든 생산되는 위치나 그에 따라 다른데 이게 아마 분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또 올 때는 좀 좋은 지역에서 마이크로 그레이더, 또 국가가 있는 슈퍼 그레이드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에서 생긴 전기들 갖다 분배하고 하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국내 IT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IT 기술을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에너지 분야 혹은 전력 분야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려는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전력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그리드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자면 마을 단위나 혹은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크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기후를 얼마나 잘 예측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지역적인 편중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소할 것이냐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내에서 많이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정보통신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있을 때 저희 농업공학부 직원분들하고 출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 지금 기억해 보면 제주도의 서귀포시에 가면 남제주 화력발전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당시 한 2010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도 0.5헥타르, 1,600평 정도 되는 것에다 이제 이렇게 망고를 키우는 거는 이제 재배하는 그런 하우스를 만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화력발전소가 있거나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한 60%가량이 이제 열이 버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터빈 같은 걸 이렇게 냉각시키다 보면 냉각시킨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 같은 게 결국은 온도가 20-30도 되는데 그게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다가 결국은 난방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경영비 중에 30~40%를 차지하는 난방비를 줄이고 또 발전소 입장에서도 보면 바닷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온배수라고도 얘기하는데 버려지는 그런 물들을 또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탄소도 저감하고 아주 작은 사례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모이면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환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온실가스가 나오는 화석연료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거나 덜 나오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대규모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중앙 공급식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그걸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굉장히 소규모로 만들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되는 방식의 에너지 전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버려지는 에너지나 활용이 덜 된 에너지들도 다들 모아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씀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 생산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전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새로운 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이 재생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각 어떤 특성을 또 갖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법상에서 약 12개 정도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긴 그렇겠습니다만 신에너지의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수소와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연료전지를 크게 말씀드리자면 수소와 산소를 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우리가 물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면 수소와 산소를 분해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돌리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없었던 어떤 화학 반응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너지로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첨언하자면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기술이 발전돼서 수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만들게 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료전지도 재생에너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연가스에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그야말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이나 바람이나 풍력, 우리가 흔히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태양에너지라는 것 속에는 이제 태양광, 빛을 전기로 만드는 태양광과 태양열을 그대로 활용하는 태양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풍력, 그리고 바이오 원료들을 에너지화하는 바이오, 그다음에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하는 지열 등이 재생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급을 이전에도 안 해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자발적인 어떤 시장도 형성되는 측면이 있고 또 지원 제도와 맞물리면서 보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는 발전량 대비를 했을 때 약 6에서 7% 정도 신재생에너지로 감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얼마나 돼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들 같은 연구자들이나 정부가 지금 함께 만들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력량 대비 재생에너지로 20%를 이렇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이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호전되고 있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언제쯤 어떻게 주 에너지원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이제 선진국 사례에서 보면 독일만 하더라도 2030년엔 50% 가까운 전체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기후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걸 향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린다면 20%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잠재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 잠재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잠재량은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얼마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잠정치, 잠재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재량 종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시장 잠재량에 의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과 규제 조건들을 다 고려했을 때 태양광만 하더라도 300기가가 넘는 태양광을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00기가라는 숫자는 아까 제가 2030년에 그 20% 공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약 태양광이 30기가 정도 내외를 더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양의 10배 정도가 일단 잠재량으로 계산되고 있고 앞으로 기술이 개발돼서 국내에서는 발전 단가가 더 내려가게 되면 그 잠재량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재량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제 얼마큼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느냐 또는 이제 시장적으로 경제적으로 봐서 이게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제 네. 그걸 고려해서 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정도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6년 국가 통계에서 제시한 어떤 기술적 잠재량이라 그럴까요? 전체 면적하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1년에 쓰는 에너지의 22배 정도의 잠재량이 있다라고 저희가 계산한 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3020 계획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계산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만 하면 한 300기가 정도, 풍력까지 합치면 360기가 내외 정도 되는 숫자가 지금 계산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잠재량이 실제로 설치 가능하냐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지의 확보라든지 혹은 그 설치 지역 주변에서의 어떤 사용자들 간의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같은 경우에 구름이 낀다든지 또 풍력 같은데 바람이 안 분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조건에 따라서 전기 발전량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량이 암만 크더라도 기후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뀔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보통 신재생에너지원이 늘수록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전력량의 가능성을 일종의 보완해주기 위한 보조 전원들이 많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된다 이런 이런 주장들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배터리를 활용하거나 혹은 뭐 기존에 있는 양수 발전을 활용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저장 기술을 적용해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량이 줄어들 때는 공급해주고 많아졌을 때는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아까 계속 우리가 거론했지만 앞으로 에너지 공급 시스템 단위가 굉장히 소규모로화되고 분산 에너지화가 되면 그리고 거기다가 정보통신 기술이 이렇게 합쳐지면 예측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발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측에 따라서 다른 여타의 남는 에너지들을 가져온다든지 이쪽에서 남는 에너지는 보내준다든지 하는 서로 이렇게 일종의 쌍방향 에너지 교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또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윤 박사님이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조건에서 태양광으로 뭐 낮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쓴다든지 그런 게 말고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까? 한번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양을요.
그 양을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크게 시스템 이용률 차원에서 보자면 1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3.5시간 정도 발전된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발전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태양 빛을 받아서 전기로 만드는 그 태양광 모듈의 변환 효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물론 이제 요즘 해가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통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수준으로 보면 3.5시간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예를 들면은 태양광은 태양이 있어야만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밤에는 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이걸 그러니까 지금 발전 단가가 현재는 제가 알기로 한 수준 발전 단가가 그 원자력이나 이 석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가격이 만약에 거의 같아진다 그러면 저녁에는 뭐 석탄이나 원자력으로 발전한 걸 쓰고 그러니까 개통하고 연계를 해갖고 낮에는 태양으로 만든 전기를 쓰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그런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 현재는 발전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같이 물렸으면 어떤 사람은 태양전지에서 만든 거면 이거 비싼 전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 혹은 재생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대규모 발전소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염전이라든지 해안가라든지 혹은 굉장히 넓은 땅에 태양광을 짓거나 혹은 해상풍력 같은 바닷가에 풍력 발전을 지어서 대규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 가지 지형상, 입지 조건상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 그 입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도 에너지 공급 방식이 이후에 계속 분산 발전화되고 마이크로 그리드가 된다 그러면 자기 집 지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 단위, 도시 단위로 이렇게 공급 단위를 이렇게 넓혀가는 방식이 진행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보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수용성이라고 표현되는 소비자가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됐던 풍력의 소음 문제라든지 혹은 태양광은 어느 정도 오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태양광에 의한 전자파라든지 빛 반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민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도 이제는 그 도시로 이렇게 적용이 될 때는 디자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양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의 태양광이 대규모로 설치되는 거라면 이후에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태양광 모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보급되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돼야 될 부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오해에서 기인해서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게 보통의 전기는 우리가 뭐 한전에서 공급하면 우리는 전기 요금을 내는 수준이라면 신재생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훨씬 더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는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 그린 프라이싱 제도라 그래서 내가 만든 신재생 에너지 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 체계를 만드는 그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야겠구나. 조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보니까요. 태양광 그걸 설치하고 거기서 전기세를 상당히 절약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전기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굉장히 궁금한 게 태양광에서 나온 거는 직류전기라고 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교류전기인데 그걸 어떻게 전기 제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 전등이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좀
그걸 바꿔서 쓰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태양전지에서 만든 건 말씀하신 대로 직류전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류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라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교류 시스템들을 다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류 시스템이 주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뭐 전 영역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부분적이나마 직류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고민들도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자가 소비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재생에너지의 여러 가지 좋은 장점에 불구하고 단점 중에 하나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수용성 중에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단가라는 표현 속에는 초기 투자비까지 다 포함된 단가고 그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보통 기존의 발전 단가보다도 현재 수준에서는 2배 혹은 3배 정도 높은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상 감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이렇게 지원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최근에는 농촌 지역에 요즘 뭐 이렇게 많은 홍보물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어진 전기를 개통에다가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미 뭐 여러 차례 저희 토론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적용했을 때 대규모 중앙집중식 공급 방식에서 분산 에너지 공급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발전원과 그리고 그 수요를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일종의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데이터나 정보통신 기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원 예측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원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기술이 결국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그 건물에다가 일체로 하는 BIPB라고 하는 창호나 이렇게 벽면 자체를 태양광으로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그 건물 단위로도 얼마나 생산이 됐는지 그리고 만드는 전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정보통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더 활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하고 좀 말씀드리면 바이오 쪽에서도 미미하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태양광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뭐 20% 높아지잖아요. 그 효율 높은 게 결국 가서는 에너지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에너지 받아들인 기술을 엽록체, 식물의 엽록체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식물의 빛을 받아가 바로 그 뭡니까 에탄올이라든지 또는 우리 나중에는 휘발유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융합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미미아나마 카이스트라든지 키스터 이런 데서 연구하고 있고 뭐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말씀드리겠지만 한 군데 그 태양광 쪽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이용해가지고 우리 바이오에도 이용되고 그러려면 같이 시너지를 가져가 바이오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가 이거 참 좋은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상용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상용화의 어떤 정의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인공광합성이라든지 우리가 식물이 가지는 굉장히 이제 완벽한 형태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그런 바이오를 적용하는 기술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기술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만 궁극적인 에너지 문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연구 개발이 진행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연구와 관련된 직업과 또 진로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를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하면서 가장 또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그 고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발전 방식에 비해서 여러 보고서들에서 신재생에너지원들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자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의 어떤 전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소재나 기계 재료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R&D 혹은 생산 인력들이 또 그리고 그 기술 개발 인력들이 당장에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또 실제로 설치되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관리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의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더욱더 그런 이렇게 IT 기술을 접목한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관리나 모니터링 기술들에 대해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는 인류의 삶과 문화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뭐 사실 앞부분에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에너지라는 건 단순히 하나의 개별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전체 사회 시스템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혁명도 1차, 2차, 3차 산업혁명도 에너지 시스템이나 에너지의 어떤 공급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구에 있어서 깨끗한 환경과 그리고 안전한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단 이게 뭐 저의 연구 아이템이라서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지구 혹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농촌 문제를 얘기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도시고 글로벌리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선진국이고 에너지를 덜 쓰는 데가 후진국인데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는 결국 아까 지구온난화 얘기했지만 지구를 망가뜨리는 또 주범이 또 에너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새로운 이 시대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그 에너지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일에 투자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기술 개발하겠다는 거는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 그 정도 된 것이고 우리도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연구해 오시면서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꿈의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사실 뭐 공학적으로 우리 꿈의 에너지라 하면 뭐 핵융합을 통해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꿈의 에너지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형태. 그래서 어떤 그 각각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태양광이 무선 전력 전송이나 비접촉식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에 모아지면서 일종의 태양 에너지로 전체 에너지의 공급이 자립화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제가 생각하는 꿈의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박사님께서는 꿈의 에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꿈의 에너지라는 게 결국 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에너지원은 태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태양 아까 얘기한 인공태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몇십 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뭐 인류가 계속 그 노력은 하겠지만 이 에너지라는 거 우리가 에너지 없는 생활을 뭐 상상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라는 건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이런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류가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 시청자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바이오 에너지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이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바이오 에너지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또 뭐 지금 말씀드리는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데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이라든지 또는 책임감 같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이게 이제 바이오 하는 사람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태양광 하시는 사람 도움도 필요하고 다른 IT 하시는 도움을 하게 되면 언젠가 바이오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사실 다양한 그런 에너지원을 확보를 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밖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어떻게 잘 소비하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좀 에너지의 귀중함을 알고 또 좀 절약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소비도 고민하면서 하자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전력 공급이 중앙정부에서 전체를 하잖아요. 우리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면 되는데, 왜냐면 지역적으로 완전히 따로 돼 있으면 여기서 그거 하다 모자리면 다른 데서 받지를 못해. 일본이 지난번에 문제 생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지역별로 돼 있으니까 저쪽에서 문제 되니까 연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그렇죠. 우리는 참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제 지자체 선거하고 하면 아마 지역별로 독립하겠다고? 아니 뭐 그거보다도 이 각각의 지금도 지역별로 계획들을 막 내고 있거든요. 뭐 부산, 대전, 뭐 서울, 경기는 원래 있었던 거고 이제 그게 지역하고 중앙하고의 잘 또 협업이 돼야 이게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인삼이나 그런 거 재면 못해요. 오늘 사실은 그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후보 시스템 중에서 제일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물공장 같이.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 하는 그게 지금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죠.